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론 핵심 이론 강의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번 관계의 7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비스택 또는 비에스택이라고 합니다. 관계의 7대 원칙은 두 문제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이론적인 문제, 두 번째가 사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좀 출제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고요.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 출제가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관계 원칙과 끊어요. 클라이언트의 욕구. 이거는 연결 문제 대비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가로 2번이 중요한 겁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관계의 7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7가지가 쭉 도표에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부터 왼쪽에 있는 회색 바탕을 읽어 내려가 볼까요? 시작. 개별화, 의도적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비심판적 태도, 자기결정 원칙, 비밀보장 원칙, 이렇게 해서 7가지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은 판서를 먼저 하고 교재를 쭉 훑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비에스텍이 대표적인 학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계의 원칙은 7가지 원칙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7가지 원칙이니까 7가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그 7가지에서 정서적 관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서적 관여가 아니라 통제된 정서적 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이 2가지 정도 알아놓으시고, 자, 여러분 관계의 원칙 7가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웁니다. 저는 비, 자, 의, 비밀, 개, 수, 통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비는 비심판적 태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뒤에다 특징을 쭉 열거해 드릴게요. 자, 비심판적 태도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서 심판 받고 싶지 않은 욕구입니다. 심판 받고 싶지 않은 욕구. 자, 욕구라는 말이 들어가면 클라이언트 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슬래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당신은 죄가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아닐 비자를 써서 비심판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책임이 있음을, 자,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 책임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책임이 있다 그러면 유죄가 되는 거고, 책임이 없다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건데요. 자, 이러한 있음을 묻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심판적 태도라고 말합니다. 끊고, 비행 청소년이 왔는데요. 비행 청소년이 흡연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너의 그러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심판하는 입장, 또는 여기에 있는 대로 너에게는 문제가 많아 라고 하는 그러한 유죄를 확정하는 듯한 그러한 심판적인 태도를 사회복지사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례 문제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비심판적 태도에서는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단 객관적인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단 객관적인 평가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객관적인 평가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수집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규명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러한 것들의 절차는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객관적 평가를 어세스먼트 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평가는 할 수 있는데 이 객관적 평가가 심판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기 결정권의 존중입니다. 윤리강령에서도 말씀드렸죠. 자기결정권은 클라이언트 거라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자, 개념이 나왔죠. 클라이언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자기결정권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존중하되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이 가능한데요. 이것을 윤리상대주의라고 말합니다. 윤리상대주의라고 말하고요. 주의라고 하고, 자, 이 자기결정권은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이 가능하다. 그 제한이 가능한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 제한에 따라서 자기결정권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클라이언트 분이 장애인 분인데 어떠한 것을 선택했을 때 상당히 위험이 큽니다. 그 장애인 분에게 위험이 커요. 따라서 이럴 때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클라이언트의 능력의 제한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기관의 기능 제한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의 기능 제한입니다. 자, A라는 사회복지관에 지금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클라이언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 A라는 기관의 기능을 벗어납니다. A라는 기관에서 그거를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해드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률 위배입니다. 도덕률 위배, 도덕성이 뭐죠? 윤리성입니다. 비윤리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 위배입니다. 법률 위배는 뭡니까? 법률 위배는 위법적인 거죠. 클라이언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법률에 위배가 되면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의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의도적 감정 표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도적 감정 표현은 주체가 누구냐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주체를 바꿔서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는데요. 감정 표현의 주체는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클라이언트의 감정이 표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의도적 감정 표현은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표출한다 그랬으니 이것은 환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화, 카타르시스와 연관성이 있죠.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면 상당히 후련함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긴장이 완화될 수 있고요. 부정적 감정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왔다면 이거는 치료의 효과도 있는 겁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 자체가 치료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표현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는 어떤 입장이 될까요? 네, 계속해서 격려가 필요하죠.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정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빠른 해석, 너무 빠른 해석, 너무 많은 해석, 마지막 비현실적인 해석. 비현실적인 해석은 금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사회복지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너무 빠른 해석은 문제가 있다. 많은 해석도 문제가 있다. 비현실적인 해석도 문제가 있다. 비현실적인 보장이란 말 들어보셨죠? 아, 괜찮습니다. 그거 몇 시간 지나면 좋아질 겁니다. 부정적 감정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비현실적인 보장을 합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가 하지 않아야 될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비밀보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비밀보장은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사생활 보호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슬래시하고요. 자, 비밀보장도 아시죠? 네, 윤리상대주의입니다. 이것도 윤리상대주의가 된다. 색깔을 구분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하얀색을 쭉 쓰면은 헷갈릴 수 있어서 중간중간에 노란색을 약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리상대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결정의 원칙대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제한이 가능하다. 이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례 문제로 많이 등장합니다. 자,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심각한 내부적 갈등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심각한 내부적 갈등,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살 보고가 되겠습니다. 자살 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비밀 보장을 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심각한 내부적 갈등을 느끼면서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가족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인의 권리,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권리, 네 번째는 기관의 권리, 사회복지기관이에요. 사회복지기관의 권리, 마지막은 사회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충돌하는 경우에 비밀보장은 제한이 됩니다. 여러분, 타인의 권리의 충돌, 그러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죽일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타인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요. 따라서 그것은 비밀보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도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사 가족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요. 클라이언트에게. 따라서 이럴 때는 당연히 비밀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기관도 마찬가지. 많은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권리의 충돌, 이것을 우리가 권리에 쉽게 말하면 위협이 된다면, 권리에 위협이 된다면 이것은 비밀보장 제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개별화, 수용, 통제된 정서적 관여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별표 치고 있는 것이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예요. 이론적인 측면에서 잘 나오는 겁니다. 개별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별화를 많이 아세요. 개별화를 많이 아시는데, 개별화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독특성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독특한 욕구를 갖고 있어.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러니까 나는 개별적인 대우해 주라. 그게 바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욕구는 뭐냐? 개별적 대상으로, 개별적 인간으로 처우, 대우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개별적 인간으로 처우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요. 개별적 처우,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특징은 간단합니다. 독특성을 인정합니다. 독특성의 동의어가 다양성이거든요. 그래서 독특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다른 원리나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개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본 이야기 있죠.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가 틀리니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주는 게 뭐죠? 맞춤 서비스 제공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맞춤 서비스 제공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수용 들어갑니다. acceptance라고 하죠. 수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수용적 존중이란 말이 있어요. 수용적 존중이라는 말은 뭐냐?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 인간은
클라이언트가 파괴적인 행동을 해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중감, 존엄성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그러한 마인드를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뭐냐?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 다른 말로 존중, 받고 싶은 욕구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용의 대상이란 게 있어요. 수용의 대상. 수용의 대상은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그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존엄성이 있는 존재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선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다. 그게 바로 수용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요. 자, 슬래시하고 긍정적인 것이든 또는 부정적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수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 편견을. 그럼 이건 수용이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편견을 배제해야 될 것입니다. 편견을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수용이라고 하는 것과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과 승인, 동의어가 허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는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배우자를 학대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첫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남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어.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수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허용과 승인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정당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나쁜 행동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그 남편의 아내를 학대하는 그 행동을 허용하고 승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과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를 이렇게 나누면 정서적인 관여, 정서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복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공감과 연관성이 있어요. 사회복지사의 공감과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바로 공감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회복지사로부터 공감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여기가 틀렸네요. 클라이언트가 사생활 보호받고 싶은 욕구,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자, 공감받고 싶은 욕구,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 통제된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컨트롤하라는 거거든요. 조절하라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공감은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이입을 해야 되지 감정 몰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감의 동의어가 뭐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감정이입이에요. 감정이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세 글자만 찾으시면 돼요. 세 단어만 찾으시면, 세 단어만. 첫 번째가 민감성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센서티브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민감성 이해 반응, 이게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민감성 이해 반응이 바로 공감 반응이고, 이 공감 반응이 바로 통제된 정서적 관여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컨트롤이 필요하다. 조절이 필요하다. 조절이 요구된다. 이게 바로 BS택의 통제된 정서적 관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로는 이론적인 문제는 여기 안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숙지를 하셔야 개념 문제뿐만 아니라 사례 문제도 가능하다. 교재 보겠습니다. 자, 관계의 원칙과 클라이언트의 욕구인데요. 얼른 보죠. 개별화. 개별적인 욕구를 지닌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대우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처우라고 그랬어요.
의도적인 감정 표현, 클라이언트가 가로,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 사회복지사의 공감적 반응에 공감의 동그라미 치면 돼요.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한 끊어요. 사회복지사의 공감적 반응을 얻고 싶은 클라이언트 욕구입니다. 수용은 가치 있는 한 인간의 가로, 가치 있는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비심판적 태도, 자신의 행동과 상황에 대해 가로 심판받지 않으려는 욕구 가로 닫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비밀보장, 비밀을 보장, 즉 사생활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앞에 제가 쭈루룩 다 써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관계의 7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개별화, 1번 별표,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독특 동그라미, 독특한 자질을 알고 이해하는 일이며 보다 나은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을 도와줄 때 상위 안에 동그라미, 이 자리에 동일한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상이한 논리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개별화는 인간은 개인이며 불특정한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가로 개별적 차이를 지닌 특정한 인간으로서 초우돼야 된다는 것이다. 초우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개별화 1, 2, 3, 4, 5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인간에 대한 편견,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인간 행동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개별적 접근의 가로, 맞춤 서비스 제공이죠. 개별적 접근을 하기 위해 그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잘 경청하고 관찰해야 되며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개입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보조를 맞춰줘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사고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이에 자신을 투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개별적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개별화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세심한 배려를 한다든지, 면접에서 비밀 보장을 해준다든지, 약속 시간을 잘 지켜준다든지, 면접을 위한 사전 준비를 잘 해준다든지,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독려한다든지, 융통성이 있는 원조 과정.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상황이 바뀌면 그 바뀌는 만큼 이 개입도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개별화적인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융통성 있는 원조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 들어갑니다. 1번 별표, 클라이언트가 가로, 클라이언트가 그의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을 자유롭게 표명하려는 욕구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그의 감정의 표현을 낙심시키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되며, 개별 사회사업 서비스의 일부로서 또는 치료상 필요할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자극을 주고,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 자극을 주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자, 양가로 1, 2, 3, 4가 있습니다. 양가로 1번 별표, 감정 표현은 클라이언트를 스트레스나 긴장 완화의 동그라미, 긴장해서 완화시켜주며 이에 따라 자기 문제를 보다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번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및 그의 문제인식을 보다 잘 이해하여 보다 정확한 조사 사전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을 사회복지사가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 그 자체가 클라이언트에게는 심리적 지지가 되고 치료 효과도 있다 그랬죠. 치료 동그라미, 치료적 가치가 큽니다. 때로는 외적인 상황보다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감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감정 표현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치료, 즉 문제 해결 기능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도적 감정 표현에서 이 밑에 1, 2, 3, 4 또 나오죠. 거기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개방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그런 감정을 표현해도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표현해 주십시오. 표현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을 해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좋죠. 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장려하고 감정 표현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 전까지 끊어요. 4번 별표, 충고나 해결책을 너무 빨리 제시하면 안 됩니다. 충고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쭉 와보시면 너무 빠른 해석은, 너무 빠른 충고나 해결책은 좋은 것이 아니다. 밑에 장애인 보세요. 비현실적인 보장.
너무 빠른 초기의 해석, 너무 많은 해석 이런 것들은 의도적 감정 표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 밑에 도표에 민감성 이의 반응이란 단어 찾았죠. 거기에 별표 치시면 돼요. 클라이언트의 면접은 주로 정서적인 면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사는 이들 감정에 호응하기 위해 정서적으로 관여하기에 이릅니다. 이 관여는 통제돼야 된다. 다른 말 조절이라고 쓰면 되죠. 조절되는 것으로 사례의 총체적 목적에 따라서 면접에서 클라이언트 변화 욕구에 따라서 또는 사회복사의 전문직 판단에 따라서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절하는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 말이죠. 자, 민감성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감, 동그라미. 이해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감정을 인지하고 이것이 클라이언트에게 가지는 의미를 잘 포착하는 거예요. 포착의 동그라미요. 그 의미를 잘 포착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거든요. 반응입니다. 원조라는 목적에 의하여 부단히 통제되고 조정 또는 조절되어야 하며 끊어요. 클라이언트에 따라 개별화되고 클라이언트 감정 변화에 호응하는 것. 호응의 동그라미.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호응하는 것을 우리가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사회복사의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감성 이해 반응 나오면 통제된 정서적 관여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용입니다.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의 가로. 제가 그랬죠. 수용에서 수용이 여기 있는데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장점이 되고 이게 약점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거기서부터 가로. 장점과 약점, 바람직한 성격과 그렇지 못한 성격,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건설적 또는 파괴적 태도나 행동을 포함하며 가로 닫고요. 그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는 하나의 행동상의 원칙이다. 있는 그대로에 밑줄 치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의 대상은 the good이 아니라 the real입니다. 선한 것, 좋은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것, 참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수용의 대상 2번 별표. 자,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사회복지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 행동 양식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의 어떤 면을 사회복사로서 받아들이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클라이언트에게 맡겨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보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만으로 안심시키는 것, 이걸 비현실적 보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수용과 동의, 승인의 혼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용과 승인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다면, 사회복지사가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다면 수용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수용의 장애 요인에 들어갑니다. 혼동의 동그라미요. 자, 7번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중의 결여. 인간에 대한 존중감이 결여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라면 수용이 어렵겠죠. 제가 수용적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비심판적 태도 들어갑니다. 개별 사회 사업 기능이 문제 또는 욕구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가로 클라이언트 유죄, 인가, 무죄, 인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 등을 말하는 것을 배제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에게 책임이 있음을 묻지 않는 것, 문제 책임은 유죄와 무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죄, 무죄를 묻지 않는 것, 여기에 책임 묻는 것을 말하는 것을 배제한다라고 했으니까 묻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2번 별표. 다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태도나 기존 행동에 대해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세스먼트 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애 요인 들어갑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그러면 심판할 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클라이언트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성급히 결론으로 이끌어 그의 발언을 가로막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심판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을 비교 동그라미, 여러분 비교한다라고 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비교나 예시의 목적으로 참고하는 것, 클라이언트를 어떤 범주 속에 넣어 분류화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라고 했어요. 분류화의 동그라미, 당신은 이런 분류, 당신은 이런 분류,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비교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심판받을 확률이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장애 요인입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사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적의와 같은 부정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끊어주세요.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자기와 특별히 관계가 깊었던 사람에 대해 품던 감정을 사회복지사에게 전이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사회복지사의 심판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적의 반응을 해요.
부정적인 반응을 한다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클라이언트를 판단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사회복지사가 심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결정 원칙, 윤리상대주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보장도 윤리상대주의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보면 한계가 2개 나오죠. 한계에 별표 치십시오. 자, 자기결정 원칙, 윤리상대주의 들어갑니다. 개별 사회사업 과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자기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의 권리와 욕구를 실제로 인식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자기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요. 클라이언트 자신의 내적 자원, 잠재되어 있는 장점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힘, 이걸 내적 자원이라 하죠. 그걸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도와줘야 되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내외적 자원을 찾아주는 게 사회복지사 역할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있지만, 자, 3번. 지역사회 내에 적절하고 활용 가능한 외적 자원의 박스, 외적 자원으로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이 존재함을 알려주고 활용하도록 사회복지사가 도와야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잠재력 개발과 인격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부정적 역할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조종, 매니플레이션 하면 안 되고요. 2번째, 설득하거나 훈계하거나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복지사의 부정적인 역할입니다. 1번, 사회복지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책임을 진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중요한 책임은 클라이언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복지사가 중요한 책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부수적인 것만 하고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 아닙니까? 클라이언트에게는 단지 부차적인 역할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서비스가 중요한데 왜요? 클라이언트의 선택이니까. 근데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서비스는 도외시해버리고 벌써 문제됐죠?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정서적 생활에 사소한 조사까지 강조한다는 것은 문제다. 직접 간접적으로 조종 동그라미, 조종하는 것도 문제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설득한다. 강제, 설득 동그라미 이런 것도 사회복지사의 부정적인 역할입니다. 한계, 별표 쳤죠? 자, 한계 보시면 이거 나오죠? 클라이언트의 능력 제한, 사회복지기관의 기능 제한, 도덕률 위배, 법률 위배 4가지가 나옵니다.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 제한, 가로 열고 장애인의 경우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덕률 위배 써요. 비윤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또는 사회기관의 기능 제한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의 기능을 넘어섰어요. 그것은 힘듭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법률 위배, 위법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비밀보장의 원칙 들어가겠습니다. 비밀보장의 원칙도 윤리상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윤리강령에서 배웠잖아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윤리상대주의라고 말하고요. 전문 직업적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 정보의 보호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1. 윤리적 의무이며 2.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윤리상대주의가 됩니다. 한계 5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계 5가지를 보시면 여기 클라이언트의 심각한 내부적 갈등이 있죠. 타인의 권리, 사회복지사의 권리, 기관의 권리, 사회의 권리 충돌이 있습니다. 1번, 클라이언트 자신의 내부적 갈등. 2번, 타인 동그라미, 타인의 권리와의 충돌. 3번, 사회복지사의 밑줄, 사회복지사 권리와의 충돌. 4번째, 기관의 동그라미, 사회기관의 권리와의 충돌. 5번째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 생각하면 돼요. 사회의 권리와 충돌. 위협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비밀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사례만 해보겠습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회복지사가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떤 한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입양아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입양아임을 이야기했어요. 비밀보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밀보장을 제한할 수 있나요? 당연히 비밀보장 해야 됩니다. 그때는 자신의 아이가 입양하다는 것을 여기저기 다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비밀보장을 해야 되는 사유고, 자, 그런데 또 하나 자기 이제 상담을 하는데 여성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의붓 아버지가 있어요. 그 의붓 아버지가 성폭행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 면담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비밀보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사례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잘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관계론의 원칙에 대해서 했어요. 이 관계론의 원칙은 이론적인 부분에서 하나, 사례 문제에서 하나, 그래서 두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론의 문제는 쉽게 나와요. 어렵게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1번 면접 방법과 기술인데요. 이걸 면접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론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